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에 이름 없는 마을에 두만이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28이었지만 아직 장가도 못 갔지요. 부모를 일찍 여의고 홀로 산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집이라 해봐야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 한 채뿐이었습니다. 방구석에는 곰팡이 쓴 집단이 깔려 있었고 부뚜막에는 이 빠진 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겨울이면 문풍지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어 밤새 몸을 웅크려야 했습니다. 두만은 매일 새벽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그것을 장에 내다 팔아 근근히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는 고된 나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언제 사람 구실을 하나. 두만은 이따금 혼자 중얼거리다가도 이내 피식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겼으니 됐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마음씨만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지요. 비록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았어도 두만은 남을 원망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길에서 다리를 저는 개를 보면 지나치지 못했고 굶주린 까치에게 밥알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눈구덩이에 빠진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인도 없이 떠도는 강아지였는데 다리가 부러져 낑낑거리고 있었지요. 두만은 그 강아지를 품에 안고 와 나뭇가지로 부목을 대주었습니다. 끼니도 변변찮은 살림에 강아지 먹일 죽까지 끓이느라 두만의 밥그릇은 자주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강아지가 절뚝이던 다리로 다시 뛰어다니는 것을 보면 두만은 배고픈 줄도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두만을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저러니 아직도 장가를 못 갔지. 짐승한테 쓸 정이 있으면 제 배나 채울 것이지. 두만은 그런 말을 들어도 그저 허허 웃고 말았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못 본 척하는 일만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부모도 없이 홀로 자라며 두만이 스스로에게 세운 단 하나의 다짐이었습니다. 어릴 적 두만을 거두어준 이도 다름 아닌 마음씨 좋은 이웃이었기에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날도 두만은 지게를 지고 장터에 나무를 팔러 갔습니다. 장터 초입에는 이 마을에서 사냥으로 이름난 판세가 서 있었습니다. 판세는 원님의 사냥을 대행하는 자로 활솜씨 하나는 고을에서 알아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판세의 낯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화살통은 텅 비어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지요. 이보게, 판세. 오늘은 사냥이 영 신통치 않았나 보군. 지나가던 노인이 말을 걸자 판세는 버럭 성을 냈습니다. 신통치 않기는 무슨. 다 잡은 것을 놓쳤을 뿐이요. 판세는 원래 활솜씨 하나로 온 고을의 이름을 떨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장터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판세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판세는 원님이 도성에 진상할 학을 잡아오라는 명을 받았는데 정해진 기한을 코앞에 두고서야 서둘러 산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기한이 사흘밖에 안 남았는데 다른 사냥꾼들도 아직 못 잡았다 하지 않소. 누군가 그리 묻자 판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마음이 급했던 판세는 제대로 겨누지도 않고 활을 쐈고 학은 화살을 맞은 채 그대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기한 안에 못 바치면 관아에서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판세가 이를 갈며 중얼거리는 소리를 두만도 곁에서 듣고 말았습니다. 그깟 학 한 마리 때문에 이 난리라니. 판세는 애꿎은 화살통을 걷어차며 씩씩거렸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도 판세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두만은 나무를 팔고 돌아서다 우연히 저작거리 한 구석에서 벌어진 다른 소란을 지나쳤습니다. 어느 집 며느리가 물동이를 이고 가다 넘어진 늙은 거지를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장돌뱅이가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쯧쯧, 남 도와서 뭐하나. 세상 인심이 그런 거 아는가? 그러고는 옆에 서 있던 두만을 보며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자네도 그렇지. 짐승 하나 살린 값어치가 사람 10 목숨값보다 못하다 하는 것이오. 세상 이치가 그런 것을. 장돌뱅이는 그렇게 쏘아붙이고는 혀를 끌끌 차며 지게를 지고 돌아섰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 몇몇도 맞장구를 치며 두만을 쳐다보았습니다. 장돌뱅이 말이 틀린 것도 아니지. 저러다 평생 혼자 늙어 죽지. 두만은 그 말에 딱히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게를 고쳐매며 속으로 생각했지요. 값어치를 따지자고 그러는 것이 아닌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두만은 그때까지만 해도 깊이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흔한 소리려니 하고 넘겼을 뿐이었습니다. 지게를 지고 걸어가는 두만의 뒷모습을 장돌뱅이가 한참이나 쳐다보았습니다. 저런 순진한 사람이 있으니 세상이 그나마 돌아가는 게지. 누군가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두만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 한마디가 자신의 목숨을 가르는 순간에 떠오르리라고는 이때의 두만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만은 산길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그런데 눈밭 위에 붉은 핏자국이 점점이 이어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핏자국을 따라가 보니 커다란 학 한 마리가 날개를 파닥이다 눈밭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학의 한쪽 날개에는 화살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화살대에는 낯익은 무늬가 새겨져 있었는데 낮에 판세가 메고 있던 화살통의 것과 똑같았습니다. 학은 두만을 보고도 도망치지 못한 채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이를 어쩐다. 두만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관아에 진상될 학이라면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되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눈앞에서 파르르 떨고 있는 학을 보고 있자니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품 안의 학은 가늘게 떨며 두만의 온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행여 남의 눈에 띌세라. 두만은 몇 번이고 주위를 살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두만은 조심스레 학을 품에 안고 서둘러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한 두만은 떨리는 손으로 화살을 뽑았습니다. 학이 고통스러운 듯 몸을 떨자 두만은 낮은 목소리로 계속 말을 건넸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된다. 상처에서 피가 멎을 때까지 두만은 밤새 학의 곁을 지켰습니다. 헝겊을 찢어 상처를 싸매고 남은 좁쌀을 물에 불려 학의 부리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학이 몸을 떨며 눈을 감을 때마다 두만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발, 제발 눈 좀 떠봐라. 등잔불도 없이 어두운 방 안에서 두만은 학의 가슴께에 손을 얹고 숨소리를 살폈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사이 창밖은 어느새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에야 학은 겨우 눈을 뜨고 두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사람의 것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두만은 학을 관아에 알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행여 판세나 관아 사람들이 찾으러 올까 염려되어 학을 숲 깊숙한 곳 굴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몸이 다 나을 때까지만 여기 있거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으마. 두만은 그렇게 다짐하며 학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학은 두만의 손길을 알아챈 듯 가느다란 목을 두만의 손바닥에 가만히 기대었습니다. 그 온기가 두만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마음은 통하는 법이구나. 두만은 그렇게 생각하며 학 곁에 좀 더 머물렀습니다. 그날 밤 두만은 지친 몸을 뉘고 잠을 청했습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흔드는 소리만 들릴 뿐 오두막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경쯤 되었을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레 살인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요? 두만이 문을 열자 흰 저고리를 입은 여인 하나가 눈밭 위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달빛보다도 희고 눈매는 유난히 맑았습니다. 가늘고 흰 목덜미에는 눈송이 하나가 사르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하룻밤 신세를 지고 싶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두만은 갑작스러운 손님에 당황했지만 이 추운 밤에 여인을 내쫓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이라도 괜찮으시다면 들어오시지요. 두만이 옆으로 비켜서자 여인은 가만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방 안에 낯선 향내가 은은하게 번졌습니다. 그렇게 두만의 오두막에 낯선 여인이 조용히 발을 들였습니다. 두만은 그 여인이 어디서 왔는지 어째서 하필 이 밤에 자신의 집을 찾아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인이 앉은 자리 옆으로 어딘가 낯익은 듯한 흰 깃털 하나가 살며시 떨어져 있었습니다. 두만은 그것을 미처 알아채지 못한 채 조용히 잠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다만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었지만 이날 밤의 만남이 두만의 남은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게 됩니다. 창호지 너머로 아침 햇살이 은은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두만은 부스스한 얼굴로 눈을 떴습니다. 방 한구석에는 지난밤의 여인이 다소곳이 앉아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나 싶어 두만은 눈을 몇 번이고 비볐습니다. 밤새 편히 쉬셨습니까? 두만이 어색하게 인사를 건네자 여인은 살포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염치 없지만 이름을 여쭤도 되겠습니까? 두만이라 합니다. 나무를 해답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옥내라 하옵니다.
옥내는 그렇게만 답하고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만도 굳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말 못할 사정 하나쯤은 누구에게나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옥내는 밥상을 앞에 두고도 몇 술 뜨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입에 맞지 않으십니까? 두만이 걱정스레 묻자 옥내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원래 많이 먹지 않는 편이라서요. 또 하나 이상한 것은 옥내의 손이 한여름에도 얼음장처럼 차다는 것이었습니다. 두만은 그런 소소한 것들이 마음에 걸렸지만 굳이 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낯선 이의 사정을 캐묻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옥내는 며칠을 더 머물렀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옥내를 두만은 차마 내치지 못했습니다. 옥내는 손끝이 야무져서 다 쓰러져 가던 오두막을 며칠 만에 사람 사는 곳처럼 바꾸어 놓았습니다. 두만은 그런 옥내를 볼 때마다 신기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인 손이 닿으니 다 낡은 집도 새집 같소. 과찬이십니다, 서방님. 옥내는 수줍은 듯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찢어진 문풍지를 새로 바르고 곰팡이 쓴 집단을 갈아 깔았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작은 텃밭까지 일구어 나무를 심었습니다. 두만이 나무를 하러 간 사이 밥을 지어놓기도 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예전에는 없던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흐르자 두만과 옥내는 자연스레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혼례랄 것도 없이 마을 노인 며칠 불러 막걸리 한 잔 나눠 마신 것이 전부였습니다. 동네 노인 하나가 술잔을 건네며 두만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 사람아, 그리 착하게 살더니 하늘이 알아주는가 보네. 제가 무슨 복이 있어서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두만이 겸연쩍게 웃자 옥내가 조용히 옆에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다정한지 두만은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도 두만은 태어나 처음으로 사람 사는 것 같은 온기를 느꼈습니다. 제가 복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날도 오는군요. 두만이 멋쩍게 웃으며 말하자 옥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이 없는 게 아니라 그저 남을 먼저 살피는 사람인 것이지요. 옥내의 말에 두만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 없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부인이 그리 말해주니 정말 그런 것도 같소. 두만은 멋쩍은 듯 웃으며 옥내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혼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옥내는 뜻밖의 부탁을 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방에서 배를 짜는 동안에는 절대 문을 열어보지 말아주세요. 배를 짜는데 어찌 그리 숨어서 짠단 말이오? 두만이 의아해 묻자 옥내의 낯빛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사정이 있어 그러하니 부디 약조해 주십시오. 옥내의 목소리가 워낙 간곡하여 두만은 더 캐묻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약조하리다. 그날부터 옥내는 밤이 깊으면 홀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찰칵찰칵 배틀 돌아가는 소리가 밤새 오두막을 울렸습니다. 두만은 궁금증이 일 때마다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되뇌었습니다. 약조는 약조다. 사람이 한번 뱉은 말은 지켜야지. 어느 날 새벽 두만은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가느다란 불빛을 보았습니다. 문틈 아래로 무언가 하얗고 가벼운 것이 살짝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새의 깃털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두만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배틀 짤 때 쓰는 재료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며 두만은 애써 궁금증을 눌러 삼켰습니다. 며칠 뒤 옥내는 곱게 짠 비단 한 피를 두만에게 내밀었습니다. 눈처럼 희고 손에 닿으면 구름을 만지는 듯 부드러운 비단이었습니다. 이것을 장에 내다 파시지요. 비단을 지게에 지고 나서면서도 두만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 값을 받을 수 있을까? 두만은 반신반의하며 비단을 지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비단전 주인은 비단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런 비단은 여태 본 적이 없소. 대체 어디서 구한 것이요? 집사람이 짠 것입니다. 이 정도 물건이면 값을 후하게 쳐드리리다. 두만은 난생 처음 만져보는 큰 돈을 받아들고 어리둥절했습니다. 비단전 주인은 다음에도 이런 물건이 있으면 꼭 자기에게 먼저 가져오라 신신당부했습니다. 두만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물건을 짜는 손이라니 대체 어디서 배우신 솜씨인지. 비단전 주인이 감탄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두만은 그저 웃음으로 얼버무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만의 살림은 눈에 띄게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쌀독에는 쌀이 그득해졌고 낡은 지붕도 새로 이었습니다. 두만은 예전 같으면 엄두도 못 낼 소 한 마리를 사들이기까지 했습니다. 소가 마당에 들어서던 날 두만은 아이처럼 기뻐하며 소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소 한 마리는 가진 집이 되었구려. 옥내도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만은 소를 몰고 밭을 갈러 나갈 때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곤 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여유였습니다. 이웃들도 두만의 밭에 곡식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보며 부러운 눈길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살림이 핀 두만을 두고 부러운 반, 의심 반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전에는 두만을 보고 혀를 차던 이들이 이제는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두만이 요즘 형편이 아주 좋아졌다고 소문이 자자하더군. 비결이 뭔가? 두만은 그저 웃으며 얼버무릴 뿐 옥내의 비단 이야기는 자세히 꺼내지 않았습니다. 괜한 소문이라도 나면 옥내가 곤란해질지 모른다. 두만은 그렇게 생각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편 판세는 그날의 실수를 아직도 곱씹고 있었습니다. 학을 놓친 뒤로 원님 앞에 불려가 호되게 문책을 당한 터였습니다. 기한을 넘기고도 빈손으로 왔으니 다음에도 이러면 그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느니라. 도원의 섯을 펄어노통에 판세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소인이 반드시 다시 잡아 바치겠습니다. 판세는 식은땀을 흘리며 겨우 그 말만 남기고 물러났습니다. 관아문을 나서면서도 판세의 속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판세는 틈만 나면 산자락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혹시라도 그 학이 어딘가에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흘이 멀다 하고 산을 뒤졌지만 학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발자국 하나, 깃털 하나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분명 이 근방에서 놓쳤는데. 판세는 눈밭에 주저앉아 애꿎은 눈덩이만 걷어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판세는 두만의 집안 형편이 갑자기 좋아졌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가난뱅이 나무꾼이 무슨 수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다는 말이오? 판세는 미간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문득 그날 눈밭에서 두만과 마주쳤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날 그 산길에서 판세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판세는 곧장 두만의 집 근처를 서성이며 넌지시 이웃들에게 캐물었습니다. 혹시 두만이가 요즘 이상한 짐승을 키운다거나 하는 소리는 못 들었소? 이웃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쎄,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색시가 배를 잘 짠다는 소리는 들었네만. 배를 짠다고? 판세의 눈이 순간 가늘어졌습니다. 그 가난뱅이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고 하필 그 무렵 색시까지 얻었다. 우연치고는 너무 공교롭지 않은가? 판세는 턱을 문지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당장 관아에 고할 만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판세는 이대로 넘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기회를 봐서 반드시 두만의 집을 들여다보리라 그렇게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판세의 눈빛에는 이전에 없던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판세의 마음속에는 어느새 의심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의심은 머지않아 두만과 옥내의 평온한 나날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판세는 그날 이후로 며칠간 두문불출하며 앞으로의 일을 궁리했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지난번처럼 낭패를 볼 것이 뻔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확실한 증좌를 손에 넣어야 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두만과 옥내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저녁상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겨울해는 짧고 찬바람은 매서웠습니다. 며칠 뒤 판세는 마침내 관아로 향했습니다. 증거는 없었지만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원 마당에는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사또 아래올 말씀이 있습니다. 동원 마당에 엎드린 판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도원은 이 고을을 다스린 지 벌써 5년째 되는 관리였습니다. 각진 얼굴에 매서운 눈매를 지녔지만 매사를 공정하게 살피는 것으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 도원이었기에 근거 없는 고변을 함부로 받아들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동원 앞들에는 찬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도원은 매서운 눈매로 판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번에는 또 무엇을 놓쳤다는 게냐? 그것이 아니오라. 소인이 놓친 진상용 학의 행방에 관한 일이옵니다. 판세는 두만의 집안 형편이 갑자기 좋아진 일과
그 아내가 밤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무언가를 짠다는 소문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그 나무꾼이 학을 숨겨두고 그 깃털로 색시가 몰래 비단을 짜는 것이 틀림없사옵니다. 도원은 한참을 말없이 판세를 바라보았습니다. 증거는 있느냐? 아직은 없사옵니다. 허나 정황이 너무도 수상하옵니다. 도원은 미간을 좁히며 수염을 쓸어내렸습니다. 진상기한을 이미 한 차례 어긴 판세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진상품이 걸린 일을 그냥 넘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좋다. 그 나무꾼을 관하로 불러들여라. 내 직접 물어보겠다. 하오나 사또 나무꾼 하나 잡아들이는 것쯤이야 소인이 알아서 처리하겠나이다. 판세가 눈치를 살피며 나서자 도원이 서늘한 눈으로 판세를 쏘아보았습니다. 네가 알아서 처리한다니 그 말부터가 의심스럽구나. 이 일은 내가 직접 다스릴 것이다. 판세는 찔끔하여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원은 옆에 선 형방을 향해 명을 내렸습니다. 사흘의 말미를 주고 그자에게 직접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하라. 형방이 고개를 조아리며 물러가고 그렇게 하여 두만에게 관하로 출두하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관하의 사령이 오두막까지 찾아와 문서를 내밀었을 때 두만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나무꾼 두만은 사흘 뒤 관하에 출두하여 사또의 물음에 답하라. 사령이 근엄한 목소리로 명을 전하고 돌아가자 두만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두만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문서를 든 채 돌아서는 사령의 뒷모습을 두만은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더없이 평온하던 나날이었는데 순식간에 발밑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학을 구해 숨긴 일이 결국 관하에까지 알려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옥내는 그런 두만의 손을 가만히 감싸 쥐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서방님. 내가 학을 구해 숨긴 일 때문일 것이오. 그 일로 벌을 받게 되면 어찌한단 말이오. 두만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방 안의 등잔불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옥내의 낯빛도 평소와 달리 창백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옥내는 무언가 말을 꺼내려다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부인 무슨 말을 하려던 것이오?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옥내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 미소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마을에는 두만이 관하에 불려간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마다 두만을 붙잡고 이런저런 말을 보탰습니다. 두만이 자네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겐가? 설마 관하 물건에 손을 뗀 건 아니겠지? 두만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반갑게 인사하던 이들도 오늘은 슬금슬금 눈길을 피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러움의 대상에서 의심의 대상으로 처지가 뒤바뀐 것이었습니다. 두만은 씁쓸한 마음을 안고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등잔불이 두 사람의 얼굴을 은은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만과 옥내는 밤늦도록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차라리 모른다고 잡아떼는 것이 낫지 않겠소? 두만이 조심스레 운을 떼자 옥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을 고하면 나중에 더 큰 화를 부를지도 모릅니다. 그럼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학을 구한 일을 사실대로 고하면 관하의 물건을 사사로이 취했다 하여 벌을 받을 것인데. 두만은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만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대체 무슨 죄목으로 부른단 말이오? 두만이 힘없이 중얼거리자 옥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손만 꼭 잡아주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늙은 이웃이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와 혼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아, 그냥 모른다고 딱 잡아떼게. 괜히 사실대로 말했다가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어. 허나 어르신, 거짓을 고하는 것도 마음에 걸립니다. 고지식하기는. 세상 살아가려면 때로는 눈 딱 감고 넘어가야 할 때도 있는 법이야. 이웃은 혀를 차며 돌아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옥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말씀도 일리는 있으나 거짓은 언젠가 반드시 들통이 나는 법입니다. 이 사람아, 세상 물정을 그리 몰라서야. 이웃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멀어지는 이웃의 발걸음 소리가 눈길 위에 저벅저벅 울렸습니다. 두만은 그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인은 어찌 그리 생각하시오? 저는 서방님이 스스로 옳다 여기는 길로 가시길 바랄 뿐입니다.
옥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두만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하고 이리저리 몸을 뒤척였습니다. 옥내 역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두만은 옥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부인, 나는 거짓을 고하지 않기로 했소. 옥내가 놀란 눈으로 두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벌을 받을지도 모르는데도 말입니까? 내가 죽어가는 것을 못 본 척했다면 그것이 오히려 죄일 것이오. 두만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학을 구한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오. 사또께서 그 사정을 들으신다면 헤아려 주시지 않겠소. 허나 그 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두렵소.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거짓을 고하고 사는 것이 더 두렵소. 두만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한 옥내의 두 눈에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옥내는 그런 두만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방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고맙소, 부인.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킬 것이오. 두만은 옥내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습니다. 방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다 더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서로의 손만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흔들며 스산한 소리를 냈습니다. 창밖으로 희붐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두만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평소 입던 색바랜 저고리 대신 옥내가 새로 지어준 깨끗한 무명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관아에 가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차림으로 가고 싶소. 옥내는 두만의 옷고름을 매만져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옥내의 손끝이 옷고름을 매만지며 가늘게 떨렸습니다. 부디 몸 성히 다녀오세요. 걱정 마시오. 떳떳하니 두려울 것이 없수도. 두만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옥내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두만은 사흘 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고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숨기지 않고 도망치지도 않고 자신이 한 일을 당당히 밝히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나무꾼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용기였습니다. 두만은 마지막으로 옥내의 얼굴을 한 번 더 눈에 담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멀어지는 두만의 뒷모습을 옥내는 문 앞에 서서 오래도록 지켜보았습니다. 두만의 발자국이 눈밭 위에 길게 이어지다 이내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집안에 홀로 남은 옥내는 문지방에 걸터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발이 다시 흩날리기 시작한 산길 저편으로 두만의 모습이 서서히 작아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두만과 옥내를 더 큰 소용돌이 속으로 이끌게 됩니다. 관아 앞마당에는 이미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도착한 두만은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만에게로 쏠렸습니다. 동원 위에 앉은 도원의 눈빛이 두만을 지그시 내려다보았습니다. 네가 나무꾼 두만이렸다. 진상용하게 행방을 아느냐. 두만은 잠시 숨을 고른 뒤 고개를 들고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아래옵니다, 사또. 소인이 그 학을 구해 돌보았습니다. 동원 마당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판세가 옆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보십시오, 사또. 소인 말이 틀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도원은 손을 들어 판세를 제지하고는 두만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어찌 된 사정인지 낱낱이 고하라. 두만은 잠시 눈을 감고 그날의 기억을 떠올린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만은 화살 맞은 학을 발견한 날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뢰었습니다. 눈밭에 쓰러져 파르르 떨고 있는 것을 보고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사옵니다. 그것이 나라의 진상품인 줄 몰랐단 말이냐. 짐작은 하였사오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을 보고 신분을 먼저 따질 겨를이 없었사옵니다. 두만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소인 벌을 달게 받겠사옵니다. 허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소인은 똑같이 하였을 것이옵니다. 동원 마당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구 하나 두만의 말에 함부로 토를 다는 이가 없었습니다. 도원 역시 그 말을 듣고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동원 안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마당 한쪽에 서 있던 마을 노인이 조심스레 앞으로 나섰습니다. 바로 두만의 혼례 때 술잔을 건넸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사또, 소인이 한 말씀 아뢰어도 되겠습니까? 도원이 고개를 끄덕이자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 두만이란 사람은 나고 자라며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옵니다.
다리 저는 개도 굶주린 까치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위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사로운 욕심으로 나라의 물건에 손을 댔을 리 만무하옵니다. 노인의 말에 마당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사또. 두만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도원은 수염을 쓸어내리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동원 마당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러고는 이번에는 판세를 향해 물었습니다. 판세, 네가 애초에 그 학을 놓친 경위를 다시 한번 아뢰어 보아라. 판세의 낯빛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이. 소인이 화를 쏘았사온데 학이 그만 날아가 버렸사옵니다. 기한을 코앞에 두고 서둘렀다는 말은 무슨 뜻이었느냐. 그것은. 판세는 말끝을 흐리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도원의 눈빛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기한이 사흘 남았다는 것을 자네 입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떠들었다지. 그것은 그저 마음이 급하여. 마음이 급했다는 자가 활 하나 제대로 겨누지 못하고 놓쳤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판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동원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겠다. 도원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두만, 너는 나라의 물건을 사사로이 취한 죄가 없다 할 수는 없으나 그 정황과 심성을 헤아려 방면한다. 다만 이 일은 내 따로 더 살펴볼 것이니 그리 알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사또. 두만은 이마를 땅에 조아리며 몇 번이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저마다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두만을 향해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누군가는 두만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기도 했습니다. 판세는 안도와 불안이 뒤섞인 얼굴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도원은 형방을 조용히 불러 낮은 목소리로 일렀습니다. 판세가 진상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위를 다시 조사해 보아라. 아무래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형방이 고개를 숙이며 명을 받들었습니다. 관할을 나서는 두만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만은 자신을 위해 나서준 노인을 찾아가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그 말씀 덕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별말을 다 하는군. 자네가 평소에 쌓아온 인심 덕이지 내가 무슨 큰일을 했다고. 노인은 껄껄 웃으며 두만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세상 일이란 게 그런 것이야.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지.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두만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뒤로 두만은 종종 노인의 집에 들러 땔감을 나눠주거나 안부를 여쭙곤 했습니다. 노인 역시 두만을 마치 자식처럼 아끼며 이런저런 세상 이치를 일러주었습니다. 두만은 노인에게서 예시약이며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들으며 견문을 넓혀갔습니다. 노인의 슬하에 자식이 없었던 터라 두 사람의 정은 더욱 각별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나이를 뛰어넘는 정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은 노인이 두만에게 지나가는 말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 젊었을 적에도 억울한 누명을 쓴 적이 있었다네. 그때 누군가 나서서 진실을 밝혀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걸세. 그때 어르신을 도와준 분은 누구였습니까? 그저 평범한 이웃이었지.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게 별것 아닌 듯 해도 별것인 게야. 두만은 그 말을 듣고 문득 옥내를 떠올렸습니다. 자신 역시 그런 마음으로 학을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옥내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두만을 맞았습니다. 서방님. 무사히 돌아왔소, 부인.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옥내는 두만의 품에 안겨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오. 어서 들어갑시다. 두만은 옥내를 품에 꼭 안고서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옥내는 두만의 이야기를 들으며 몇 번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만과 옥내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으며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비록 도원의 제조사가 남아있어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지만 두 사람은 그날만큼은 서로의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계절이 한 차례 바뀌는 사이 두 사람의 살림살이는 눈에 띄게 넉넉해졌습니다. 그 뒤로 몇 달간 두만과 옥내의 살림은 더욱 넉넉해졌습니다. 옥내가 짜는 비단은 이제 이웃 고을에까지 소문이 나서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비단을 구하러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두만은 예전과 달리 마을에서 없는 사람을 돕는 일에도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끼니를 잊지 못하는 이웃에게는 몰래 쌀을 놓아두고 왔고 병든 노인이 있으면 약값을 보태주기도 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두만은 그런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보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네. 쌀을 받은 이웃이 손사래를 치면 두만은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굶주려봐서 그 마음을 잘 압니다. 두만이 그 사람 부자가 되더니 더 사람이 됐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정월 대보름이 되자 두만은 마을 잔치에 쌀과 고기를 넉넉히 내놓았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두만의 마당에 모여 윷놀이를 하고 노래를 부르며 흥겨운 밤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깔깔거렸고 어른들은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며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두만이 이 사람 이제 우리 마을 제일 까는 부자 아닌가? 다 이웃 덕분입니다. 어르신. 함께 나누어야 진짜 제 것이지요. 두만의 대답에 사람들은 흐뭇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옥내도 그날만큼은 사람들 틈에 섞여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만은 그런 옥내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만 곁에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잔치상이 물러가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에도 판세만은 마당 어귀에 홀로 남아 두만의 집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 너머로 옥내가 다시 방문을 걸어 잠그는 모습이 어렴풋이 비쳤습니다. 싸늘한 밤바람 속에서 판세의 두 눈만이 어둠 속에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나날 뒤편에서 판세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으로 두만의 집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집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잔치의 흥겨운 노랫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한데 판세의 마음속에는 시기심만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판세는 마을 아이 하나를 붙잡고 엽전 몇 잎을 쥐어주며 은밀히 부탁했습니다. 얘야, 저 나무꾼 집에 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살펴보고 오면 이걸 다 주마. 아이는 신이 나서 두만의 집 마당까지 들어갔다가 마침 밖으로 나온 두만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꼬마야, 여긴 무슨 일로 왔느냐? 그냥 지나가다가요. 아이는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사실대로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판세 아저씨가 이 집을 살펴보라고 엽전을 주었어요. 두만은 헛웃음을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돌려보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판세는 이를 갈며 더 은밀한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판세는 등짐장수로 변장하고 두만의 집 근처를 얼쩡거렸습니다. 물건 사시오, 물건. 바늘이며 실이며 없는 것이 없으오. 등에 진 짐이 유난히 헐거워 보였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일부러 목청을 높여 소리치며 두만의 마당 안쪽을 힐끔거렸습니다. 도끼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마당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마당에서 장작을 패던 두만이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거기 판세 아닌가? 등짐장수는 무슨 일로 우리 집까지 왔는가? 판세는 흠칫 놀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그냥 지나가는 길에. 우리 집에 볼 일이 있으면 그냥 말로 하게. 이렇게 기웃거릴 것 없이. 두만의 말에 판세는 얼굴이 벌개져서는 등짐을 지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멀어지는 판세의 발걸음이 유난히 허둥지둥해 보였습니다. 저 사람 요즘 왜 저리 수상하게구나. 두만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옥내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저 별일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아이들 몇몇이 그 모습을 보고 킬킬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아저씨, 물건도 안 팔고 왜 남의 집만 자꾸 쳐다봐? 아이들의 놀림에 판세는 더욱 얼굴이 붉어져서 허둥지둥 자리를 떴습니다. 두만은 그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다시 하던 일로 돌아갔습니다. 옥내는 방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희가 어쩐지 심상치 않구나.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 옥내는 두만에게 넌지시 그 일을 물었습니다. 오늘 낮에 왔던 등짐장수는 아는 분이십니까? 판세 말이요? 관아에서 사냥을 대행하는 자인데 어찌 등짐장수 행세를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소. 그 사람이 왜 우리 집을 기웃거렸을까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소. 그저 심심해서 그랬겠지. 두만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옥내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놀림까지 당한 판세였지만 그 정도로는 결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판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 안 되면 밤에, 앞이 안 되면 뒤로 돌아서라도 반드시 확인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캄캄한 금은밤 판세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두만의 집 뒤편 담을 넘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날까봐 조심스레 발끝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다행히 두만이 기르는 개는 이미 늙어 잠이 깊었는지 짖지 않았습니다. 판새는 마당을 가로질러 몸을 낮춘 채 조심스레 나아갔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발밑에 자갈이 조금이라도 소리를 낼까봐 판새는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내디뎠습니다. 이마에서는 식은 땀이 배어 나와 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뒷방 창가에 다다랐습니다. 판새는 숨을 죽이고 옥내가 배를 짠다는 뒷방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희미한 등잔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판새는 침을 꿀꺽 삼키고는 손가락에 침을 발라 문풍지에 살며시 구멍을 냈습니다. 그 작은 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판새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등잔불 아래 옥내가 배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옥내의 팔뚝에서 무언가 하얀 것이 뽀얗게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새의 깃털이었습니다. 옥내는 그 깃털을 하나씩 뽑아 실과 함께 배틀에 걸고 있었습니다. 깃털이 뽑힐 때마다 옥내의 얼굴이 고통스레 일그러졌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배틀이 돌아갈 때마다 하얀 깃털이 실 사이사이로 짜여 들어가며 은은한 빛을 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솜씨라고는 믿기 힘든 신비로운 광경이었습니다. 판새는 두 눈을 부릅뜬 채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판새의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것이 사람이 아니었단 말인가? 너무 놀란 나머지 판새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고 발밑에 마른 나뭇가지를 밟고 말았습니다. 딱 하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방 안에서 옥내가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 있습니까? 옥내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판새는 심장이 튀어나올 듯한 두려움 속에서 죽을 힘을 다해 담을 넘어 달아났습니다. 등 뒤에서 방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정신없이 산길을 내달리던 판새는 한참을 지나서야 걸음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두방망이질을 쳤고 온몸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에 긁힌 뺨에 상처마저 느끼지 못할 만큼 정신이 없었습니다. 판새는 나무 둥치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주저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내가 방금 본 것이 정녕 사람이었을까? 믿기지 않았지만 분명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이었습니다. 학의 깃털을 몸에서 뽑아내던 여인의 모습이 좀처럼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판새는 무릎을 짚고 일어서며 그날 밤 자신이 본 것을 다시 한번 곱씹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학이 사람으로 둔갑하여 두만의 처가 되었단 말인가? 지난날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의 굴욕을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렸습니다. 이제야말로 그 굴욕을 몇 배로 되갚아줄 차례였습니다. 판새의 입가에 서서히 회심의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 자리에서 붙잡히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확신이 섰습니다. 이것으로 되었다. 이제야말로 저놈들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겠구나. 판새는 당장이라도 관하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또다시 헛소리를 한다고 도원에게 면박을 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증거 없이 고했다가 오히려 자신이 의심을 산 터였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되풀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반드시 증자가 될 만한 것을 손에 넣어야 한다. 판새는 눈빛을 번뜩이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리저리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단 한 조각이든 깃털 한 올이든 무엇이든 손에 넣을 방도를 찾아야 했습니다. 판새는 그렇게 다짐하며 어두운 밤길을 되짚어 걸어갔습니다. 한편 방 안에서 인기척을 느낀 옥내는 한참 동안 문 밖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옥내는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누군가 본 것일까? 옥내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팔뚝을 어루만졌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깃털들이 아직도 듬성듬성 돋아 있었습니다. 비단을 다 짜고 나면 자신은 본디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옥내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방님께는 차마 말할 수가 없구나. 옥내는 지난 세월 두만이 베풀어준 정성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그 정성에 보답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미칠까 두려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옥내는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는 날 두만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행여 사실이 알려지면 두만마저 관아의 재물을 탐낸 죄로 큰 벌을 받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옥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새 뒤척이던 옥내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얕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옥내는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 자꾸만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옥내는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마을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옥내와 두만의 운명은 이미 서서히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부엉이 우는 소리만이 이따금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습니다. 옥내는 자리에 누운 두만의 잠든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평온하게 잠든 그 얼굴을 보니 옥내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옥내는 등잔불을 끄고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오래도록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간밤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얼굴로 판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튿날 판세는 다시 관아를 찾았습니다. 동원 마당에 엎드리며 판세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사또, 소인이 이번에는 확실히 보았사옵니다. 목소리가 흥분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판세는 간밤에 목격한 것을 도원 앞에 낱낱이 고했습니다. 옥내라는 여인이 제 팔에서 깃털을 뽑아 배틀에 짜넣고 있었사옵니다. 틀림없이 사람이 아니었사옵니다. 아침 햇살이 동원 마당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도원은 미간을 찌푸리며 판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또 그 소리냐? 지난번에도 증거 없이 고했다가 망신을 당하지 않았느냐? 이번에는 소인이 두 눈으로 직접 보았사옵니다. 믿어주시옵소서. 도원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보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물증을 가져오라. 판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오면 관아에서 사람을 보내어 그 집을 직접 살펴봐 주시옵소서. 만일 소인의 말이 거짓이라면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사옵니다. 도원은 한참 동안 판세를 응시했습니다. 자신의 관직과 목숨을 걸겠다는 판세의 각오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도원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좋다. 내 직접 형방과 함께 살펴보겠다. 허나 이번에도 헛것이라면 너는 무고죄로 다스릴 것이니 그리 알라. 명심하겠사옵니다. 사또. 판세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도 헛짚었다가는 정말로 무고죄를 면치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광경을 떠올리면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보았다. 이번만은 틀림없다. 판세는 관아를 나서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한편 판세는 관아의 결정만으로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행여 그날도 헛걸음이 될까 염려되어 몰래 마을에 소문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두만이 색시는 사람이 아니라 학이 둔갑한 것이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판세가 워낙 확신에 찬 얼굴로 떠들고 다니자 하나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란 본디발이 없어도 천리를 가는 법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집 색시 어딘가 좀 이상하지 않았나? 밥도 잘 안 먹고 손도 유난히 차갑고 밤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뭘 한다더니 그것도 수상하지 않은가? 두만을 위해 나서주었던 노인마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허나 판세가 저리 확신하니 나도 마음이 영 개운치가 않구먼.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두만의 집 앞을 지나는 사람들의 눈초리도 예전과 사뭇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두만의 인심 좋음을 칭송하던 이들도 이제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괜히 그 집 근처에 얼쩡거렸다가 무슨 화를 입을지 몰라. 그렇게 수군거리며 발길을 끊는 이들도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두만과 옥내는 그런 소문이 도는 줄도 까맣게 모른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두만은 아무것도 모른 채 새벽같이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옥내는 홀로 집에 남아 여느 때처럼 배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틀이 돌아가는 소리만이 고요한 오두막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낮이 되었을 무렵 밖에서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관아에서 나왔다.
형방의 우렁찬 목소리에 옥내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황급히 창밖을 내다보니 도원과 형방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온 판세와 구경꾼들이 마당 가득 몰려와 있었습니다. 주인장은 어디 있느냐? 이 집을 살펴보아야겠다. 도원의 근엄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문을 듣고 몰려든 마을 사람들도 담장 너머로 목을 빼고 기웃거렸습니다. 저마다 숨죽인 채 이 광경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옥내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잠그고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부인 문을 여시오. 나라의 명인이 어길 수 없소. 형방이 다그치자 옥내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힘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선 사람들은 저마다 숨을 삼켰습니다. 배틀에는 절반쯤 짜인 눈부신 비단이 걸려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하얀 깃털이 섞여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옥내의 양팔 소매 밑으로도 미처 감추지 못한 깃털이 듬성듬성 돋아나 있었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놀란 탄성과 수군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세상에, 판세 말이 정말이었어. 사람이 아니었다니 저것이 대체. 저런 것과 몇 해를 같이 살았다는 겐가? 두만이가 참으로 딱하게 됐구먼.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지며 마당 안은 술렁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는 무서운 듯 뒷걸음질을 쳤고 누군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옥내를 살폈습니다. 판세는 의기양양한 얼굴로 도원을 돌아보았습니다. 보십시오, 사또. 소인의 말이 틀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도원마저도 그 광경 앞에서는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관아에서 온갖 사건을 다뤄온 도원이었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형방 역시 놀라 뒷걸음질을 치며 연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운 구경꾼들도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웅성거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소식을 듣고 정신없이 산을 내려온 두만이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부인, 대체 무슨 일이오? 두만은 사람들을 해치고 옥내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부인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제 책임입니다. 이보게, 자네는 정녕 이 사실을 몰랐단 말인가? 도원이 두만을 향해 물었습니다. 소인은 그저 아내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두만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설령 사람이 아니라 한들 그것이 무슨 죄란 말입니까? 소인의 아내는 그저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두만의 절절한 외침에 마당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두만의 절규에 옥내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옥내는 두만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서방님 죄송합니다.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부인, 그대가 누구든 나는 상관없소. 제발 내 곁을 떠나지 마시오. 두만은 옥내를 끌어안으며 절규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그 애틋한 모습에 저마다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입을 열지 못한 채 그저 두 사람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저 둘을 어찌 갈라놓는단 말인가? 누군가 안타까운 듯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말일세. 죄가 있다면 서로를 아낀 죄밖에 더 있겠나? 그러나 이미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옥내는 더는 인간의 모습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옥내의 몸에서 새하얀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팔과 어깨를 따라 깃털이 순식간에 돋아나고 두 팔은 서서히 날개의 형상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부인. 두만이 울부짖으며 옥내를 붙잡으려 했지만 옥내의 몸은 이미 손에 잡히지 않는 빛으로 화하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부디 저를 잊고 건강히 사세요. 옥내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울려 퍼지는가 싶더니 그 자리에는 커다란 학 한 마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학은 두만을 향해 한 번 고개를 숙이고는 힘차게 날개를 펼쳐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부인, 가지 마시오. 부인. 두만은 하늘을 향해 손을 뻗으며 목 놓아 외쳤지만 학은 점점 작아지다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두만의 손끝에는 방금까지 옥내의 온기가 남아있던 자리가 서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그 광경 앞에서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두만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하늘만 하염없이 올려다보았습니다. 학이 사라진 하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푸르기만 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잃은 듯한 상실감이 두만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부인. 부인. 두만의 입에서는 같은 말만 힘없이 되풀이해 흘러나왔습니다.
구경꾼들도 차마 아무 말도 건네지 못한 채 하나둘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판세조차도 그 처참한 광경 앞에서는 선뜻 웃음을 짓지 못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도록 두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배틀에 남겨진 절반쯤 짜인 비단만이 바람에 가만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텅 빈 마당에는 두만의 나지막한 흐느낌만이 오래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지만 두만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난 오두막은 적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만은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옥내가 짜던 비단은 여전히 배틀에 걸린 채였고 방 안 곳곳에는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두만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 안가득 옥내의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만의 눈물도 마를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문득 오래전 장터에서 들었던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짐승 하나 살린 값어치가 사람 10 목숨값보다 못하다 하는 것이오. 스쳐 지나가듯 들었던 말이라 여태 잊고 지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흘려들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말이 두만의 가슴을 예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 두만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내가 정말 값어치를 잘못 따진 것인가? 두만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한참을 자문자답하던 두만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만은 낮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아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목숨을 구하는 데 값어치를 따지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한참을 흐느끼던 두만은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옥내를 구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다만 그녀를 지키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나니 조금씩 정신이 맑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두만의 머릿속에 무언가 번뜩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그날 하계 날개에 박혀있던 화살이었습니다. 두만은 서둘러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헝겊 꾸러미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꾸러미를 풀자 그 안에는 오래전 뽑아두었던 화살 한 대가 고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살대에는 낯익은 무늬가 아주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두만은 화살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은 판세의 화살이 아닌가? 두만의 눈빛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에 젖어있던 눈동자에 어느새 결연한 빛이 서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만 있을 수는 없다. 이튿날 새벽 두만은 화살을 품에 안고 마을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두만은 그동안 있었던 일과 손에 든 화살에 관해 소상히 털어놓았습니다. 노인은 화살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보게, 이 무늬는 분명 판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문양일세. 내 젊었을 때부터 익히 보아온 것이야. 그렇다면 이 화살이 그날 학을 쏜 화살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겠군요. 그뿐만이 아닐세. 자네, 판세가 그날 왜 그리 서둘러 화를 쐈는지 아는가? 기한이 촉박해서라고 들었습니다. 그 기한이라는 것도 어딘가 미심쩍은 구석이 있었네. 내 예전에 관아에서 심부름하던 시절들은 바로는 진상 기한을 정하는 문서는 반드시 관아의 기록으로 남는다 하였지. 노인의 말에 두만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서를 확인하면 진실이 드러나겠군요. 그렇지. 사또께서는 공정하신 분이니 자네가 사실을 낱낱이 고하면 반드시 헤아려 주실 걸세. 괜찮겠는가? 자칫하면 자네에게도 화가 미칠 수 있네. 노인이 걱정스레 묻자 두만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허나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사또를 뵙고 아뢰겠습니다. 노인은 두만의 등을 두드리며 마당까지 나와 배웅해 주었습니다. 부디 좋은 소식 가지고 돌아오게. 어르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두만은 화살을 단단히 움켜쥐고 관아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관아에 도착한 두만은 도헌 앞에 무릎을 꿇고 화살을 두 손으로 받쳐 올렸습니다. 사또, 억울함을 풀고자 이렇게 아뢰옵니다. 말해보아라. 이 화살은 그날 학의 날개에 박혀 있던 것이옵니다. 화살대에 새겨진 무늬를 살펴보시면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 아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형방이 화살을 받아 도헌에게 올렸습니다. 도헌은 화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낯빛이 굳어졌습니다.
이는 분명 판세 집안의 문양이다. 사또, 소인이 듣기로 진상기한을 정한 문서는 관아에 기록이 남는다 하였습니다. 그 기록을 살펴보시면 판세가 어찌하여 그리 서둘러 화를 쏘았는지 밝혀지지 않겠사옵니까? 도원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도원은 얼마 전부터 형방을 시켜 판세의 진상기한 관련 문서를 은밀히 조사해 오던 참이었습니다. 마침 잘 되었다. 형방, 그 문서를 이리 가져오너라. 형방이 가져온 문서를 살펴본 도원의 얼굴이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이럴 수가. 문서에는 원래 정해진 진상기한이 판세가 주장한 것보다 훨씬 여유가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적혀 있었습니다. 판세는 애초에 게을리 사냥에 나섰다가 뒤늦게 서두른 것이었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기한이 촉박했다고 거짓을 고했던 것입니다. 당장 판세를 관아로 잡아들여라. 도원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며칠 뒤 관아 마당에는 판세가 오랏줄에 묶인 채 끌려 나왔습니다. 소식을 듣고 몰려든 마을 사람들로 마당이 가득 찼습니다. 판세, 네가 정녕 나를 속였느냐. 도원의 목소리가 서리빨같이 차가웠습니다. 사또. 그것은 오해이옵니다. 오해라고? 여기 진상기한을 기록한 문서가 있다. 네가 실제 기한보다 열흘이나 앞당겨 서둘렀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판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식은 땀만 흘렸습니다. 그때 판세와 함께 사냥을 다니던 동료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소인이 사실을 고하겠사옵니다. 판세는 그저 자신의 활 솜씨가 예전만 못하다는 것이 알려질까 봐 전전긍긍하였을 뿐입니다. 학을 놓친 것도 순전히 제 실수였사옵니다. 마당에 있던 다른 사냥꾼 몇몇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동료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사또. 저희도 익히 알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저 판세 체면을 생각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증언에 판세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동료의 증언에 판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이놈. 감히 나를 배신해. 나는 더 이상 자네의 거짓에 동조할 수 없네. 동료는 냉정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판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소인이 잘못하였사옵니다. 부디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원은 판세를 매섭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네가 저지른 죄는 단순히 사냥에 실패한 것이 아니다. 죄 없는 백성을 모함하고 무고한 이의 아내를 만천하에 욕보였으며 관아를 속이려 하였다.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사냥꾼 직첩을 거두고 관아 곳간의 곡식을 훔치려 한 죄와 백성을 모함한 죄를 물어 곤장 30대와 함께 마을 부역 3년에 처한다. 도원의 판결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판세는 그 자리에서 형리들에게 끌려나가며 참담한 신음을 흘렸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저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마땅한 벌이라 수군거렸습니다. 진작 저럴 줄 알았지. 죄 없는 사람 그리 괴롭히더니 결국 제 발등을 찍었구먼. 사람들의 말소리 속에서 판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형리들에게 끌려갔습니다. 판결이 끝난 뒤 도원은 두만을 따로 불렀습니다. 두만아, 그동안 고초가 많았다. 내 관리로서 진작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것이 부끄럽구나. 아니옵니다, 사또. 이렇게 진실을 밝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여인 학이었다고 하였느냐? 예, 사또. 도원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애초에 그 학을 잡아오라 명한 것이 나였다. 허나 죽어가는 생명을 구한 내 마음이 옳았음을 오늘에서야 깨달았다. 내 이후로는 이 고을에서 다시는 그 학을 진상품으로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조하마.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사또. 두만은 눈시울을 붉히며 몇 번이고 절을 올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만은 다시금 텅 빈 방을 바라보며 씁쓸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비록 진실은 밝혀졌지만 옥내는 여전히 곁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만은 마당에 나와 홀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부인, 어디에 있든 부디 평안하시오. 두만이 나지막이 읊조리는데 그때 하늘 저편에서 무언가 하얀 것이 점점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두만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커다란 학 한 마리가 마당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부인! 두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가서자 학은 눈부신 빛에 휩싸이더니 이내 그리운 옥내의 모습으로 변하였습니다. 서방님. 부인. 정녕 부인이요? 두만은 달려가 옥내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저를 뒤쫓던 위협이 사라졌기에 다시 서방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다시는 그대를 놓치지 않겠소.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눈물 지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빛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고요히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밤 오두막에는 오랜만에 다시 따뜻한 불빛이 밝혀졌습니다. 그 뒤로 두만과 옥내는 다시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욱 화목하게 살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옥내를 진심으로 반기며 지난날의 오해를 사과했습니다. 지난날 등을 돌렸던 이들도 하나둘 찾아와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 부디 마음에 담아두지 말게. 옥내는 그런 이웃들을 너그러이 용서하며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두만은 여전히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에 앞장섰고 옥내는 이따금 아름다운 비단을 짜서 마을에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하곤 하였습니다. 짐승 하나를 살린 마음이 결국 사람 하나의 평생을 살린 셈이로군. 장터에서 두만을 비웃던 그 말은 이제 마을에서 정반대의 뜻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두만과 옥내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두고두고 전해졌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무릎을 베고 누워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들으며 자랐습니다. 가난하고 외로웠던 나무꾼은 작은 생명 하나를 아낀 그 마음 하나로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